네, 오늘도 어김없이 상암동 경제포차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드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유튜브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고란 기자 완전 여름이네요, 보니까. 덥네요. 네, 봄은 어디다 버려놓고 여름이 됐습니까? 그러게요. 네. 봄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부터 이 생활 방역이 시작됐잖아요. 두 분은 뭐 일터에서 혹시 뭐 달라진 게 혹시 느껴지시나요? 센터 형님은 어떠세요? 네, 저희는 여전히 회의할 때 마스크 쓰고 있고요. 마스크. 일터는 아닌데 네. 제가 체감하기로는 한 일주일 전부터 네. 좀 약속도 잡고 뭐 그렇죠. 이런 일들이 좀 약간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게 좀 내성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제 주변으로 보면 조금 정상화가 많이 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급속하게 정상화가. 고란 기자는 어때요? 확실히 회사에서? 이게 또 날씨랑 맞물려서 그런지 맞아요. 예전에는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 쓴 분을 제가 한 분도 못 봤어요. 네네. 근데 요새는 가끔 눈에 띕니다. 실내에 와서도 이제 마스크를 또 끼고 있더라도 약간 이렇게 걸어 놓는다고 해야 되나? 네네네. 답답하니까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눈에 덥죠. 띄어서 네. 아무래도 이 생활 방역으로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요? 날씨 때문에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은 딱 2명, 그것도 해외 유입이 2명이에요. 국내 발생은 없었는데 정말 다행이죠. 그래도. 우리가 이 코로나 방어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경제도 꽤 괜찮더라.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세계에서 최고로 높았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전기 비해서 한 마이너스 1.4%? 전기 대비. 네. 마이너스 1.4잖아요. 네, 이거 네. 잘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 4분기에요. 마이너스 3.3%였거든요.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잘한 게 아닌데 네네. 이게 언제나 이게 상대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반에서도 절대평가가 있지만 이 상대평가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4.8. 이게 2014년 1분기 이후 6년 만에 역성장을 했고요. 네. 2008년 역시 4분기 이후 최악입니다. 네.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를 지속해 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침체에 빠진 걸로 볼 수 있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6.8이에요. 네. 이게 분기별 성장률 발표를 한 92년 이후 28년 만에 첫 마이너스입니다. 충격적이죠. 네. 유럽 같은 경우도 독일이 마이너스 1.9, 또 프랑스 쪽이 또 여파가 컸잖아요. 네네. 마이너스 5.2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나마 선방했다. 상대평가에서는 1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요.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셧다운, 전면적인 봉쇄 조치를 취했어요.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조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다라고 했지만 돌아가긴 했잖아요. 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낫지 않았냐라는 거고요. 외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주목해야 된다. 네. 세계 경제가 충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려면 하면서 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위상이 확실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또 출구 전략도 그렇고 외신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분기는 이미 지나갔고 문제는 2분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센터장님 2분기는 어떨까요? 2분기는 조금 우리 1분기보다 성적표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 소비는 뭐 사람들이 심리적 내성도 생기고 또 큰 연휴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늘어날 여지가 있는데 기업들이 하는 투자는 뭐 아직 안개 속이죠. 네네. 기업들 뭐 투자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렇죠. 수출은 지난 1분기 때 우리 전체 수출 증가율이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1%였습니다. 작년만큼 했는데 4월에는 마이너스 24%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을 사주는 구미권 나라들이 뭐 3월 중순부터 경제가 이제 좀 셧다운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1분기보다 절대 숫자 자체는 좀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다만 2분기도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또 좋은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다. 알겠습니다. 어제까지 뭐 황금 연휴를 보내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어를 처음 저는 본 것 같은데 보복 소비.
네, 보복 소비가 폭발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 보복 소비라고 하면 네.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보복하는 그러니까요. 건지 뭐 모르겠지만 한풀이도 아니고 이게 네, 뭡니까? 어쨌든 간에 네. 억눌렸던 소비 욕구를 보란 듯이 펼치는 소비다라고 해서 이제 보복 소비라는 말이 붙었는데요. 네. 봤더니 그 연휴 기간에 보복 소비가 폭발했습니다. 네. 특히나 보니까 이 명품 소비 시장에서 폭발했는데요. 아, 신세계, 롯데, 현대 이 3개 백화점 명품 매출이요. 네. 지난해 비슷한 시기 연휴 때보다 20% 안팎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네요. 그야말로 지금 보복 소비잖아요. 네네. 요거 말고 지난달 백화점 세일 기간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그 매출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10%대로 줄었어요. 네. 10%대 정도가. 그런데 명품 매출만 8% 안팎 성장했습니다. 아우, 그러다 이번에 보복 소비가 완전 폭발한 건데요. 네네. 이 보복 소비를 보자고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소비를 하고 싶지만 못한 거지 네네. 할 능력은 됐다라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명품을 구입하는 사람들 그 네, 소비 맞습니다. 계층에서 그러다 보니까 할 능력이 되는 소위 말하는 고소득층에서 소비가 폭발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보자면 보통 연휴에 해외 나가잖아요. 그렇죠. 해외 나가서 쓸 돈으로 아, 명품 사자. 국내 어차피 못 네. 나가니까. 네, 뭐 어차피 못 나가니까라고 그것도 폭발한 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소비 양극화 어쨌든 수치만 보면은 양극화가 확실해 보이긴 네, 합니다. 맞아요. 네, 전반적으로 낮아졌고 명품만 계속 잘 팔리고 있다. 네. 이제 코로나나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 폭발적으로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왜냐면 네. 이제 활동도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나고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센터장님 보시기에도 가능한 얘기일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네. 뭐 지난 3, 4월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서 이 내수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1%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돈을 써야 돌아가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정부가 뭐 여러 가지 뭐 재난지원금이나 뭐 이런 그 돈을 주는데요. 그 돈은 최대한 좀 빨리 쓰는 게 네. 정부가 현금으로 주지 않고 네. 어떤 소비 쿠폰으로 주고 또 그 기한을 정해주잖아요. 그렇죠. 8월 3개월이나 말까지. 네. 뭐 이렇게 주는 거는 일단 이 돈을 저축하지 말고 이제 쓰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좀 열심히 쓰는 게 네. 지금 어쨌든 경기 진작하는 데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을 위해서라도 여유되는 사람은 좀 열심히 쓰자. 뭐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려면 외국의 상황도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 이분이 또 나타나셨어요. 이분 트럼프 대통령. 또 중국하고 싸울 생각인가 봅니다. 2차 무역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여러 가지 관련 기사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발언했다. 근데 내가 그 증거를 봤어. 라면서 그렇죠. 주장을 했죠. 중국 책임론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게 진짜 뭐 중국이 그랬다라기보다는 사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정보기관들의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이 맞지가 않대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중국 책임론을 들고 나온 이유는 11월 대선을 앞두고서 본인에게 유리한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 이 국면 전환을 좀 하려는 거 아니냐. 대중 보복 카드를 통해서 수세에 몰린 지금 현 상황을 좀 엎어치게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4월 29일 인터뷰에서는요. 중국은 내가 이번 선거에서 지는 거를 위해 뭐든지 다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요. 네. 이틀째 대중 공세를 폈습니다. 네. 이걸 두고 이제 보복 카드를 꺼내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네. 이 미국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마련하고 나섰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네. 여기서 말한 보복 카드는 뭐냐라고 보면 이제 크게 두 개인데요. 하나는 중국에 대한 주권 면책을 제한하는 방법 이걸 논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주권 면책은요.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의 피고가 될 수 없다라는 국제법 원칙인데요. 네네. 이걸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어. 다시 말해서 미국 정부나 또는 피해자들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네. 주권 면책을 제한하면. 네. 근데 이건 워싱턴 포스트도 분석했지만 현실화는 어렵다라는 그렇죠. 얘기고요. 네. 지금 나온 두 번째 보복 카드가 약간 현실화하는 방안인데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부채 의무를 일부를 무효화하는 방안. 네. 이걸 어떻게 하느냐? 관세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관세로. 추가 관세 카드를 검토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나오면서 사실 1차 무역 합의 이루면서 시장이 좀 연초에 환호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근데 다시 한번 관세 부과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무역 전쟁이 다시 발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에 사실 주가가 5월 1일 날 미국에서는 많이 하락했었죠.
지금 코로나 이 대처가 너무 이제 엉망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앞두고 굉장히 위축된 위기의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강구책을 마련하다가 결국은 중국 책임론으로 가는 것 네. 같은데요.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소위 이 보복 카드를 정말 쓸까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충분히 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그래 왔는데요. 네네. 지금 미국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현하는 비율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 여론조사 맞아 퓨 보니까. 리서치라고 하는데 네네. 조사한 거 보니까 한 3명 중에 2명은 중국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별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반감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트럼프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바이든도 이거를 이제 이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올해 미국 대선이 열리는 해니까 이제 TV 광고를 하는데요. 민주당이 트럼프를 공격했습니다. 네네. 처음에 이번에 그 코로나19가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책임 아니고 시 주석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굉장히 물렁하게 됐다 공격을 하니까 음. 공화당은 또 어떤 광고를 했냐 하면 베이징 바이든이라는 제목으로요. 이 바이든이 그 오바마 대통령 때 8년 동안 부통령 했거든요. 네네. 그때 굉장히 친중적인 행태를 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용이 될 네. 이런 소재가 있는 것이고요. 또 두 가지 또 미국 입장에서는 좀 보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1월 달에 미중 무역 합의를 했는데 중국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뭐 에너지의 경우에는 2년 동안 뭐 524억 불 사기로 했는데 물론 이제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미국 원유가 공급 과잉 이렇게 난리인데 네. 사우디나 러시아에서는 원유 수입을 조금 늘리고 네. 미국 안 하니까 성의를 안 보이고 있으니까 네. 그에 대한 응징이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보면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쪽의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많이 그쵸. 대두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산 시설을 조금 다변화시키거나 자국으로 옮기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네. 뭐 여러모로 볼 때 제 생각에는 정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측 관영 글로벌 타임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실상 정부의 뭐 속내를 대변하는 거겠죠. 어차피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냥 협상 자체를 안 하고 시간 끌고 좀 미루기 해도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될 수 있지 근데 이것은 않나요? 제 생각에는 네. 그 2차 대전 직후에 미국 네. 사람들이 우주 개발 경쟁에서 이제 소련에 진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지금 저는 중국에 대한 적대감은 꼭 트럼프만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만약에 바이든이 집권을 민주당이 이긴다 그래서 달라질 거냐라 그러면 작년 6월 달에 오사카 G20가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기업 화웨이에 대한 규제 완화를 얘기할 때 네. 민주당 정치인들이 다 반대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은 트럼프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워낙 비등하게 중국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 있으니까 그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 여론을 좀 탈 것이다. 그렇게 그렇게 예상을 좀 생각합니다. 하시는 거군요. 그나저나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붙게 되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나요?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을 텐데요. 우리 이 얘기를 계속하고 어렵죠. 있네요. 우리야 몇 뭐 년째. 이제 네. 뭐 몇 년 동안 못했는데 지금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렇군요.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우리가 중국과 경쟁하는 게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요. 또 시장의 논리로 보면 또 중국이 이렇게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크게 보면 소위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란 이름으로 중국이 조금 손을 들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전반적인 조합이 조금 미국이 중국을 조금 억누르고 이런 과정에서 한국이 80년대 미국과 일본이 막 싸울 때 네.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업체를 아주 그냥 짓밟아 버렸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산업이 이제 기회를 찾았는데 우리가 뭐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 힘이 조금 우리 기업들에게 좀 유리한 방향 쪽으로 전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거대 국가 그 G2가 이렇게 무역 전쟁 같이 이 중대한 변수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 원인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또 한 번 또 그럼요. 문제가 예. 되는 건 아닌가? 뭐 네. 최근에야 우리 증시가 한국 경제 성장을 괜찮고 선전하고 있지만 네네. 트럼프 당선 이후로 성과가 제일 부진했던 게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네. 미중 갈등 과정에서 가장 큰 직격탄을 받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와 증시에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런데요, 이 개인 동학 운동을 계속하고 계신 이 개인 투자자들 주식 매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나요?
네, 뭐 오늘도- 오늘은 네. 소폭 한 200억 정도 순매도 했는데요. 네. 월요일 날 아주 기록적으로 샀습니다. 월요일 날 얼마였죠? 1조 7천억 원어치 순매수했는데요. 네. 이게 관련 집계가 있는 99년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와, 대단하네요. 1조 6,900. 직전 최대 기록이요.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된 영향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했던 네. 2011년 8월 10일인데요. 이때 1조 5,500억 원 팔았어요. 근데 훌쩍 넘긴 거죠. 네네. 그래서 이날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1조 7천억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우리 코스피가 2.6% 정도 하락한 거는 네. 이 개인 매수세 때문입니다. 받쳐줘가지고. 네, 사실 그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3% 넘게 떨어졌고요. 네.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 4% 이상 하락했습니다. 네.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라는 우려 음. 때문에요. 그래서 개인들이 올 들어서 얼마나 샀나를 봤더니 그 1월에는 4조 4,800억 원, 네. 2월에는 4조 8,900억 원, 네. 3월에는 무려 11조 1,800억 원을 샀습니다. 너무하네요. 이거 정말. 네. 그러다가 이제 4월에는 조금 줄어서 이제 3조 8,100억 원 정도 샀는데요. 네. 올 들어서 누적 구매액을 보니까 26조 원이 넘어요. 정말 많이 와, 샀죠. 대단하네요. 어쨌든 3월 11조가 넘었으니까 이때 사고 싶은 사람들 웬만하면 다 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아, 이게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를 텐데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에 그 개미들이 아니다. 굉장히 스마트해졌다. 그래서 좀 달리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고란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까 살 만큼 샀다라고 네. 했는데요. 그 투자자 예탁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식을 사려고 이제 넣어뒀다가 네. 기회가 되면 사는 이제 주식 매수대기 자금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4일 기준으로 44조 4천억 원이에요. 네. 44조 원대로 웃돌고 있습니다. 많죠. 네. 여기에다가 아직 네. 많이 이제 살 게 남았다 이런 살게 뜻이군요. 남았습니다. 네. 네네네. 사실 지난해 말보다 17조 원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직 살 돈이 남았다는 거고 네. 이렇게 많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예탁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건 살 네. 돈이 남아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또 CMA라고 네. 종합자산관리계좌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뭐 투자 예탁금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음. 증권사가 일종의 뭐 예금 이자를 준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요 돈은 여차하면 주식 매수 대기자금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요런 거 합치면요 9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왜 우리가 개미라고 하는 게 네. 그 개미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자금력이 딸리는 비유였거든요, 일종의. 네. 근데 지금은 개미를 보면 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뭐 너끈히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자금력을 몸집이. 갖추고 있어서 네. 과거의 동학개미는 아니다라는 이제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건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동학개미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그 처음에 들어올 때는 동학개미라는 말이 나올 때는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 등 네네.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온 상황에서는 레버리지나 인버스나 네네. 심지어 이제 원유 ETN이나 네. 뭐 이런 투기적 성향이 강한 상품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리스크 높은데 과감하게 네. 투자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개미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워서 여기서 분화가 되면서 나타난 이 리스크, 하이 리스크를 짊어지는 개미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뭔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 투자 손실을 많이 입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된 상황입니다. 네. 예전에 개미가 아니다.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센터장님? 좀 아닌 건 맞죠. 예전에 주가가 올라가면 한참 뒤에 더 올라갈 거란 기대로 들어와서 손해를 봤는데 네.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그 패턴은 분명히 다른데요. 네네. 근데 제가 느끼기엔 약간 수익에 대한 조급증이 있는 것 같아요. 원유 사고 그렇죠. 이런 게. 네네. 근데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게 2, 3월처럼 급락했을 때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주식을 산 거는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었고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타이밍을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2, 3월 네. 시간을 사는 거거든요. 네네. 내가 샀다가 안 됐더라도 의사결정이 좀 올바르다 그러면 기다리고 이런 네. 건데 조금은 앞으로는 좋은 가격에 들어왔는데 이미 주가가 1900까지 올라와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부터가 좀 중요한 것 같고 내 돈이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기를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막 단기로 돈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이런 거 절대 좀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그거는요, 얘기잖아요. 예, 시간을 이기는 게 주식 투자의 전 본질이라고 보는데 네. 네. 빌려서 하게 되면 시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건질 수가 네. 없죠. 네. 우려할 만한 건 그 신용융자라고 빌려서 사는 거예요. 네네. 잔고가 6조 4천억 원대까지 3월 하순에 떨어졌다가요. 최근에 다시 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빌려서 주식 사는 네. 사람들이 많아졌다. 너무 위험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두 분이 함께 나오셨을 때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구상 중이다 이런 얘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그 이후에 좀 더 구체화된 얘기가 나왔을까요?
사실 어떤가요? 구체화된 얘기가 딱히 나온 건 없고요. 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 일정이 없대요. 네. 그래서 뭔가 구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마침 이번 주 일요일이 출범 3주년이에요. 네, 그래서 집권 4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내놓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네. 나오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일 그 경제중대본이라고 하는 회의가 네,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립니다. 아마 여기서 구체적으로 사업 윤곽이 나올 텐데 네. 일부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보니까요. 핵심이 DNA 더하기 US, 어스래요. 네. 이게 뭐냐? 알겠습니다. DNA가 네. 데이터, N이 네트워크, 네. A가 인공지능. 네, 네. 우리가 말한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잖아요. 네. 특히 그리고 N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5G 그리고 AI 저변 확대하겠다는 거고 네. 여기에다가 US, US인데요. 이게 U가 언택트, 네, 네. S가 디지털 SOC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19를 맞아 새롭게 도전하는 분야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게 약간 지금까지 뭐 다 나온 얘기인데 제가 눈에 띄었던 게 이 S 부분인데요. 네. 디지털 SOC가 도대체 뭐야라는 건데 네. 이 얘기가 교통과 건설 등 실물 분야에 디지털을 적용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 그냥 SOC 하면은 뭐 땅 파고 네. 뭐 댐 만들고 뭐 이런 그 거대 예. 뭐 건설 토목 이런 쪽을 생각했는데 그 앞에 디지털을 붙여서 조금 더 그 성격을 달리하는 뭐 이런 걸까요? 이게 뭔가 진짜 말을 뭔지 만든 궁금하긴 하네요. 아, 지금 말을 만든 건지. 제가 센터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뭔지 궁금하긴 하네요. 아, 이렇게. 어쨌든 네. 정부가 사실은 네. 영리기관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인프라를 까는 건데 가장 무난한 인프라가 그냥 뭐 그 건설 투자가 일반적인 그렇죠. 무난한 거죠. 뉴딜이라고 네. 하는 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인들 실업자에게 사판자료씩 다 준 거 아닙니까? 댐도 짓고 했던 건데 네, 네. 그래서 대체로 이제 도시화가 진전이 되면 별로 개발할 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원이 과도하게 가면 일본처럼 자원의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본이 섬과 섬 사이에 막 다리를 이어요. 네, 네. 하루에 차가 하나도 안 다녀요. 그러니까 다리를 이을 때는 성장률을 높이고 뭐 했겠지만 지나고 나면 거의 이제 잘못된 투자가 이루어진 건데 완전 세금 낭비죠. 그래서 네.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과거에 김대중 정권 때 아주 성공적인 IT 인프라 투자를 했고 그때 이제 코스닥의 버블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봤지만 기술 인프라의 버블은 후유증이 덜합니다. 뭐 네네. 주식 투자한 사람들을 손해봤지만 인터넷 전용망은 살아남아 있고 우리가 그 기반 위에서 IT 강국이 된 건데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일자리를 만드는 건지 그게 문제죠. 일자리를 네. 줄이는 건지 해서 정말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수사에 그칠 일이 아니라 저는 뭐 기업들에게 돈을 많이 벌기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투자한다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이게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일자리랑 연결이 되느냐는 네. 정말 좀 어떤 대안이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부분은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창출 효과가 높지도 않고 네. 또 소위 말하는 아주 소규모의 소위 말하는 고급 인력 디지털에 이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가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하는 만큼의 어떤 부양 효과를 누릴 수 없다 이런 지적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규모 사업을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디지털 뉴딜이지만 디지털 SOC라는 신흥 조합까지 만들어가지고 한 이유가 네, 뭔가 빠져나가는 방향은 건가요? 알겠는데 네. ICT 위주로 가야 되는 거 네. 일자리를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네. 가장 강조하는 게 일자리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홍남기 부총리나 일자리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강조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이라는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만들어낸 게 아닌가 디지털 SOC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제 초기에 그냥 무턱대고 돈 쓰는 SOC 그쪽으로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디지털 SOC가 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센터장님 보시기에 이게 한 14조 원 규모예요. 이게 뭐 일정한 기한을 두고 소비가 될 텐데 소비 진작 효과가 클까요?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 우리나라 민간 소비가 888조 원이었습니다. 14조 원이면 1.5%가 되니까 네, 너무 미미한가요? 뭐 아주 어려울 때 그야말로 긴급하게 조금 지원을 해주는 거지 이걸로 경제나 소비가 드라마틱하게 바뀌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다고 봐야죠. 네, 너무 작다. 뭐 일각에서는 올해 내내 네,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고란 기자 세 줄 요약을 부탁드릴게요. K-팝, K-드라마, K-좀비, K-경제까지 솟아라. 살만해지니 또 싸우니 트럼프 좀 그만해라. K-뉴딜은 디지털 뉴딜, 일자리야 살아나라.
역시 네, 실망시키지 않는 손창정님의 문자 주셨는데요. 역시 날카로우신 두 분 제가 이래서 놓치지 않고 청취합니다. 문자 주셨고 이종범님 김학균 센터장님 팬입니다. 팟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고 싶을 정도로 신뢰가 가는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네, 광팬이신가 봐요. 비주얼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상암동 경제포차였습니다.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님 그리고 조인디의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